사세요. 떨어지면 더 사세요. 떨어지면 사라. 바이더딥 배재원 PB. 네,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더딥 배재원 PB가 시황이 아니라 네. 일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더니 오늘은 드디어 시황을 탈피하고 이 자리에 떡하니 쓰셨는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배재원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 PB입니다. 네, 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요? 어떤 거죠?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일단 12월 10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고요. 실제로 파월의 발언에서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일 것 같은 유동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실제 시장은 예상한 것 대비와는 좀 반대로 흘러가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AI가 화두이고 좀 진부할 수도 있지만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AI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이로써 내일 중요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러한 실적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이후에 대응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가 AI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예요. 네. 근데 현재 AI 시장의 경쟁 구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AI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부분에서 제가 자료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22년 11월에 오픈 AI의 챗GPT가 일단 세상에서 좀 더 널리 쓰이고 출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무료 버전 이외에 결제를 하면서 쓰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2년, 3년 지나면서 대부분 주변에 물어보면 챗GPT를 쓰거나 혹은 제미나이를 쓰는 유료로 쓰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챗GPT가 출시가 되면서 현재 주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이제 8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서 사실 챗GPT만 있었다면 사실 시장에서 AI라는 산업이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는데 이후에 구글에서는 적극적으로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11월 18일에는 제미나이 3.0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호응이 좋았냐면 오픈 AI에 지금 챗GPT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미나이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코드 레드를 선포를 했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경쟁자가 너무 잘 따라붙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인식을 했고요. 그로부터 구글의 주가도 그렇고 이런 다른 브로드큐라든지 이런 경쟁 구도도 되게 많았는데 실제 오른쪽 표를 보면 생성형 AI의 트래픽 점유율 지금 좀 가시성 있게 보면 파란색이 오픈 AI의 챗GPT입니다. 그런데 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지금 12개월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좀 발표되고 있는 수치인데 파란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만큼 올라오고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여전히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존재하고 2025년에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굉장히 두각되는 경쟁자가 등장을 했지만 2026년에는 또 새로운 경쟁자들도 시장에서 이와 같은 점유율 싸움을 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쭉 주셨기 때문에 오른쪽 차트 보시면 네, 그게 이제 구글과 오픈 AI로 네. 2파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넥스트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까? 네, 일단 고착화되면 사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 챗GPT가 나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4년 차 정도인데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속속히 등장을 하고 있고 고착화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AI 쪽에 캐펙스 지출을 하고 새로운 이런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도 그렇고 중국의 다른 딥시크라든지 이런 나라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아직은 따라갈 만하다라는 솔직히 이런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무 견고하게 독점적인 이런 오픈 AI 챗GPT가 1위 자리를 다진다면 굳이 진출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구글의 제미나이를 시작으로 해서 26년에 나오는 메타 이런 아보카도라던가
새로운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극 경쟁 체제가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다극 경쟁 체제가 실제로 반도체 시장에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뭐 국내 메모리 업체를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키워드가 아마도 공급 부족과 HBM이라는 키워드일 겁니다. 사실 HBM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지금으로부터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딱 한 업체만을 생각했어요. 엔비디아. 거의 엔비디아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계속 시장을 최근에 좀 흔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11월 18일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부터 구글 대 엔비디아라는 이런 구도가 좀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도가 생기면서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흐름이냐면 엔비디아 진영의 주가가 구글의 알파벳 진영과 주가가 차별화가 됐다라는 점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이러다가 뭐 엔비디아의 진영을 침범하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뭐 TPU 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HBM이라던가 이런 엔비디아의 진영을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 주가의 차별화가 생겼는데, 저는 이러한 경쟁 체제가 지속이 될수록 AI 시장이 커져가는 어떻게 보면 교두보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 장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쟁은 곧 시장의 확장이다라는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모델에 이런 경쟁자가 등장을 할수록 오픈AI 입장에서는 더욱 투자를 하면서 이런 최근에 챗GPT 5.2가 발간을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성능이 고도화가 될 것이고, 물론 투자는 늘 수 있지만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3.0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이런 사용자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실제로 앞서서 제가 좀 장표 중에서 오픈AI의 챗GPT가 지금 주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8억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메타의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다음 왓츠앱의 사용자 수를 보면 월간으로 봤을 때도 거의 30억 명이 돌파할 정도로 여전히 아직 생성형 AI는 갈 길이 멀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쟁 체제가 지속이 될수록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점점 몸집이 커질 것이고, 실제로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런 AI 시장이 단일 선도 기업에서 다극 경쟁 체제로 갈수록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업체로만의 단일 수출이라든지 이런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면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네, 근데 반도체 얘기를 할 때 미중 반도체 갈등이랑 네.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온 속보인데 중국 GPU 업체인 메타가 상장 첫날 569% 폭등을 했다고 해요. 네. 569%. 네. 그러니까요. 지금 편다수 아나운서가 말씀 잘 주셨는데, 미국 안에서의 경쟁뿐만 아니고 네. 미중 간에 여전히 이 칩에 대한 경쟁이 확대된다면, 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중국한테 혹시 뺏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긍정적인 효과가 일단 많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물론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AI 업체들, 뭐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는 이런 소프트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AI를 필두로 한 패권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중국이라는 이런 기업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과연 투자 속도를 이렇게 더 빠르게 늘렸을까라는 일단 물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의 뭐 H200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중국 정부가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AI 칩 사용 금지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런 GPU 칩을 중국에다가 수출을 허용했다라고 했다가 거의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간단하게 이제부터 안 됩니다. 다음 달부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H200 AI 칩을 중국으로 조건부 수출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환호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칩을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냥 하자. 오히려
중국 쪽에서 튕기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의 AI 칩 자금률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미국은 지금 현재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덕분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런 투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AI에 대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들도 그렇고 이런 협력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얼굴이 큰 건지 빈센트 얼굴이 작은 건지 거리감이 좀 안 맞다는데. 아, 그래요? 좀 맞춰 네, 주실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 됐죠? 저 얼굴 큰가요?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댓글을 보니까 네. 네, 이제 네, 됐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그 자금률이 문제인데 그동안 미중 패권 경쟁 때 보면 미국이 중국한테 최첨단 부품들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자금률이 높아졌다라는 건 되게 고무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GPU 칩이라던가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중국은 이게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유추할 수 있는 우회 수출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는 시장에서 좀 잊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세에 대한 문제가 조금 요즘은 사그라들었긴 한데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관세의 요율을 높인 이유가 중국이 이러한 GPU 칩이라든지 앞으로의 첨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것조차 막겠다라는 것이 현재 이렇게 시장에 좀 발표가 된 것이고 자금률이 빨라진 것은 중국 자체의 산업이 많이 성장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미국이 없었으면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없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H200이라던가 뭐 앞으로의 GPU 칩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함에도 튕길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좀 내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 있잖아요. 네. CXMT. 그게 내년에 언제쯤 IPO죠? 내년 제 정확한 다른 네, 한 정보는- 중순쯤인 것 네네. 같은데 그때가 또 지각 변동이 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오늘 전반적인 AI 거품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내년 한 여름쯤에 이 CXMT의 상장 이슈가 우리에게는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네, 2025년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주가의 하락이 있었을 때 좀 많이 언급됐던 것이 CXMT의 메모리 증설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캐파가 증설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중국으로 쪽으로 좀 수요가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다른 쪽으로 말하면 리스크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나리오를 하나씩 가정을 하잖아요. 이러다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친해지면 어떡해? 오히려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좀 확률에 기반해서 좀 더 높은 확률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이런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AI 산업에서 강화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AI의 패권 전쟁 그 다음에 그로부터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이라는 이런 시나리오 자체는 무너지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가 없는 세상에서는 이제 살지 네.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AI가 우리 일상이나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상에서 일단 아마도 학생들부터 네.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뭐 성인들까지 직장인들까지 모두 좀 포괄을 해봤을 때 요즘 그 시험을 보면 뭐 학생들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뭐 이렇게 별표로 써놓는 것도 있고 그만큼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과제를 할 때도 챗GPT를 통해서 막 제출을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뭐 일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침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11월 28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 쪽에서의 소비가 굉장히 좀 늘어난 부분이 보였는데 제가 자료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1월 28일 날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때 아마존과 오픈 AI 그리고 구글이 이 AI 에이전트를 통합한 챗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존의 AI 챗봇 지금 루퍼스를 통해서 구매한 것이 MOM 기준으로 100%가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내에 미국 내 에이전트를 경유한 트래픽이 전년 대비해서 77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 CEO가 언급을 한 것이 쇼핑 중에 이 루퍼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과 비교해서 구매 완료 가능성이 60% 높다라는 언급을 했듯이
실제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뭐 쇼핑이라든지 광고 부분에서도 굉장히 생성형 AI의 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일상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이런 생산성과 GDP 증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좀 자료 보고서입니다. 위에 세 개의 글자를 좀 보면 AI의 확산 자체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미 연준 지역본부에서 보고서로 발표를 했고요. AI를 도입을 하면서 은행에서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를 했는데 아마 이 업무 효율성은 남녀노소 그리고 뭐 20대 뭐 성인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모두가 느낄 거예요. 굉장히 업무의 이런 빠르기도 빨라졌다. 근데 AI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어요. 할루시네이션. 네. 질문한 거에 대한 정말 뜬구름 잡는 답을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내용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막 혼내면 네. 제대로 찾아온다는데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요즘은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챗GPT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서로 검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챗GPT에서 질문했던 내용이 나오면 제미나이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뭐 오히려 리스크라 생각하고 단점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일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GDP 증가까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 12월 FOMC에서의 미국 연준이 네. 미국 성장률을 올해 내년 2027년, 2028년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네. 거기에 근간에는 AI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배전 PB가 말씀하는 것은 이 생산성의 확대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확대, 스프레드 아웃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게 이미 많이 주가에는 반영된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빅테크들의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상승폭은 많이 경감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따라오는 게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많이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제 너무 진부하다. 이 다음에 넥스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려감과 의구심이 있거든요. 많이 반영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일단 주가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많이 반영한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을 때 네. 흔히들 저희가 올타임 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닌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AI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AI와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다른 이런 산업 부분들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야 되는데 현재 테슬라의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 과연 AI가 끝난 것인가 라는 물음을 남깁니다. 테슬라가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피지컬 AI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로봇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기대감, 뭐 옵티머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주가가 이러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은 과연 AI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한 들의 주가 흐름 자체를 AI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에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CEO들이라든지 앞으로 이후에서의 향후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을 때 네. AI에 대한 마진이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닌가라는 물음 때문에 사실 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뭐 AI 기업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 뭐 단단한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 이외에 밑에를 좀 받치고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의 단기적인 이런 마찰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AI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소재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인 테슬라를 보더라도 네. 또한 오라클과 브로드컴은 국지적인 이슈다 이런 네. 말씀인데 테슬라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저번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전기차의 판매가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먼 미래이긴 하지만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생산, 로봇에 대한 생산이죠. 사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로봇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것을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로봇 자체가 어디에 쓰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실제로 생각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런 첨단 산업 부분들이 일상에 빠르게 접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에서 과연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질문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좀 더 지금의 아마 반도체주들의 하락세를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많이 좀 약해졌을 수도 있고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선도하고 있는 앞에 프론트 업단에서의 산업들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 언제도 온기가 퍼질 수 있다.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AI 산업이 꺾였다라고 했다면 미국 시장 자체가 이 정도로 흔들리는 거에서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AI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이외에 다른 다우지수 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다른 이런 소비자 업종이나 다른 업종들에서의 지금 주가 흐름 추이만 보면 미국 시장이 순환매가 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돈이 도는 시장에서 이러한 하락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브로드컴으로 돌아와서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네. AI 거품론이 다시 떠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이 AI주의 풍향계가 될 거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네.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네, 기대감은 일단 굉장히 좀 클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뭐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 수 있다. 근데 가이던스에서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런데 업황에 대한 의구심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디램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HBM에 대한 이런 진화 속도도 HBM3에서 이제 HBM4를 논의할 정도로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과 물론 마이크론이 동일하게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 시장 자체는 마이크론이 미국이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내일 일단 교두보가 될 이유는 사실 반도체 투심이 오라클과 브로드컴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을 보면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나요라고 하면 마이크론의 실적을 정말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집중을 할 것이고 실제로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목표가 상향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네.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런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이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고 오른쪽에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바이 의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목표 주가가 300달러 뭐 살짝 넘는 330달러 내에서의 흐름을 많이 목표 주가로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사실 내일의 부담은 그거죠.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 그리고 가이던스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D램이 부족하고 HBM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로 수율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커멘트에 집중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사실 투심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이벤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 네. 4일 연속 하락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잘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네, 그 이슈 자체도 앞서 말씀드렸던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이슈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오라클과 지금 브로드컴, 사실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구글과 엔비디아 모두 지금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좀 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살짝의 차이가 생각이 드는 게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의 AI에 대한 마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산업 자체가 커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마이크론은 물론 앞으로에 대한 이런 AI 스토리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디램이라든지 이런 낸드단에서의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다. 그리고 앞으로의 HBM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이게 미묘히 다른 게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의 내일 이제 실적 관전 포인트 중에서는 이러한 명백히 알 수 있는 좋은 소재들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에서 좀 우려했던 앞으로에 대한 내용보다 그동안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내용을 시장에서 좀 더 많이 전달을 하면서 저는 좀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원 PB가 바라보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프리뷰였는데 네. 월가에서는 어떤 컨센서스가 잡히고 있습니까? 네, 지금 월가에서도 제가 자료 통해서 좀 내용을 가져왔는데 UBS와 HSBC에서도 지금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높은 실적 전망치를 반영을 하고 있다. 앞선 표에서도 이달 초뿐만이 아니라 이달 말로 갈수록 점점 더
목표 주가가 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고 모든 종류의 메모리에서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D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11월 그리고 10월 말까지만 해도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2027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좀 더 강하게는 하반기까지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같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26년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D램과 낸드에서의 공급 부족 시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낸드를 생산하는 라인 자체도 D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D램으로 전환을 하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차가 좀 보이고 있고요. HSBC에서는 네오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재무 리스크 우려로 인해 주가가 다소 부진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마이크론의 최근 4일 동안의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사실은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 이외의 업체들에 대한 이런 주가 하락이 오히려 최근에 주가 부진을 이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방금 동사가 HSBC에서 한 커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기존의 2년에서 3년간의 사이클이 아니라 이보다 더 긴 4에서 5년과 같은 굉장히 긴 사이클을 누릴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좀 변화하게 된 최근의 이슈를 보면 저희가 뭐 D램이라던가 아니면 HBM을 사실은 이런 계약을 했을 때 리드타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빅테크 업체와 메모리 업체들의 계약 기간을 보면 이 기간들이 6개월, 1년 점점 더 늘어나서 계약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계약들이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빅테크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D램이라든지 다른 HBM, D램 칩을 좀 공급을 받고 싶은 건데 너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뭐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의 이런 실적은 2026년까지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내일의 마이크론의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100센트에 이어서 베센트가 탄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베이비 네. 빈센트, 베센트. 네. 뭐 마음에 드십니까 베센트? 또 마침 성도 배다 보니까 네. 지금 뭐좀 어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 미국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네. 베센트 재무장관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야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아유, 좋을 것 같네.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갖고 네. 여러분 현다소 아나운서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장기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고 네. 그런데 이게 과거의 패턴을 보면 지금이야 물건에 대한 공급 쇼티지에 대한 우려 등등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매수 계약을 장기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의 수요 전망이 좀 과했다 싶으면 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로 있는데 이제는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서 가수요가 좀 더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가수요가 줄어들어서 지금 너무만 장밋빛의 전망이 줄어들지 않는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저희가 올해 중순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건립을 뭐 취소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도 사실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메모리 공급 계약의 장기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당연히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단 두 개의 제미나이와 이런 챗GPT 이런 두 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대립이 아니라 메타의 아보카도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딥시크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의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라는 이런 기업 자체가 굉장히 굳건하게 1위 자리를 굳힐 것 같았지만 사실 뭐 AMD라는 경쟁사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이런 TPU와 GPU의 대결 이렇게 계속 경쟁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올해 말에 나왔던 이런 소재 자체가 2026년이 된다라고 해서 경쟁이 과열이 될까 혹은 여기서의 경쟁이 사그러질까를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두 개의 업체가 지금은 경쟁자로 늘어났지만 다른 기업들의 이런 빅테크들의 참전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취소가 있었을 때도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2025년 초 그리고 매년 초에 빅테크들의 향후의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지출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25년 초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지금 기준으로 연말로 갔을 때 거의 유율로 추산을 하면 20% 혹은 30%가 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저는 2026년이 됐을 때 이런 캐펙스 투자 지출에 대해서도 말할 때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경쟁자의 등장 그리고 수요의 취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생각보다 중국과의 미국과의 이런 경쟁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러한 캐펙스 지출도 더욱더 늘어나는 그림은 앞으로도 2026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의 아보카도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AI 엔진인가요? 네, AI 엔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타사가 기본적으로 아보카도로 피버팅한다는 네. 의미인 것 같은데 GPT로 따지면 버전 5.2, 그 다음에 제미나이로 따지면 버전 3.0 이런 것처럼 좀 더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엔진이라는 얘기죠. 네. 이게 뭐 반영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내년에 출시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기대감만 시장에 현존한 상황인데 저는 처음에 구글이 2025년 초만 해도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검색을 필두로 해서 성장을 한 이런 뭐 업체가 이제는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망할 거다라고 강하게 좀 내용이 나온 리포트도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됐나요? 제미나이 3.0이 챗GPT의 점유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성능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주가 수준도 여느 빅테크 업체들보다도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생성형 AI를 지금 시점에서 누가 잘하네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앞으로의 이런 AI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종과 같은 반도체 업종 속에서도 온기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램이 공급 부족 현상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네, 지금 디램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좀 가장 많이 했었을 때 네. HBM 퀄 테스트 실패, 통과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를 통과했대라고 투자를 했는데 막상 오후가 되니까 오보입니다. 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될 때까지 가장 큰 소재들 중에 2개 혹은 3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램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급 부족단에서의 얘기 말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는 마지막 장표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지금 네 이거는 아직 확정된 기사는 아닙니다. 최근에 돌아다니고 있는 기사인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3 12단까지는 SK하이닉스와 1년이 넘는 시간 기술 격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수개월 차로 좁혀졌고 HBM4에서는 이런 공급망부터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기존처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도 어떻게 보면 3사의 벤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10만 전자가 되기까지 단순하게 디램의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25년 초에도 디램의 가격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HBM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 투심을 살릴 만한 이슈는 남아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HBM4가 내년에 2월에서 3월 정도의 양산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빠르게 양산을 한다라는 소식 혹은 어제 이제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속보기 때문에 아직 팩트체크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돌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뭐 HBM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만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AI 거품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경쟁은 결국 이 시장이 여전히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 전자와 닉스를 말씀 쭉 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저는 이제 제미나이가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년 뭐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의 이 아보카도 모델이 또 다른 매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가만 뉴스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픈형과 폐쇄형의 차이가 많이 거론되네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제미나이뿐만 아니고 이런 메타가 오픈형이 아니고 폐쇄형으로 간다라는 게 왠지 내년 봄 이 메타의 아보카도 이후로 이제 오픈형은 끝나고 폐쇄형으로 가는 건지 왜냐면 후발주자가 폐쇄형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업체들은
밸류체인 상에 있는 업체들, 뭐 D램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에 대한 좀 감이 없어갖고. 사실 지금 오픈형이고 폐쇄형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메타의 AI 출시가 내년에 진행이 되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모리의 수요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라는 겁니다. 현재 아보카도가 오픈형이든 폐쇄형이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의 고객사가 늘어난다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지금 엔비디아와 뭐 챗GPT와 같은 이런 하나의 진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구글과 브로드컴과 같은 하나의 진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메타가 저희가 이것도 TPU를 임대해서 쓴다 혹은 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메타가 생성형 AI의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구글과 같은 이런 빅테크 업체와 이런 칩 계약을 하며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제가 뭐 반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뭐 메타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년에는 뭐 지금 중국 관련된 업체들도 있지만 뭐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빅테크들의 참전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고객사가 한정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라 2개 그리고 많으면 4개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어 있는 이 사이클 자체가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압축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AI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국내 반도체 주도주 모두를 봐야 한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은 반도체 투심 회복 신호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3가지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반도체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밀사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비세드님이 많이 쓰시는데 지금 시장 흐름에서 AI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뭐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500 내 이런 반도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AI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이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통틀어서 AI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효과들 있죠. GDP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부정이 되면서 미국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제가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돈은 잠시 반도체에서 잠시 떠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반도체 투자 전략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러면 오라클이 많이 빠졌으니까 혹은 브로드컴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 사면 되겠네 라고 투자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보일 때는 뭔가 다른 AI라든지 반도체 업종과는 다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더 AI 업종 내에서 수익성이 좀 더 잡혀있는 기업들 당연히 매출 볼륨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되면서 수익성까지 챙길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업들은 밀리면 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러한 AI 업종들의 경쟁 체계가 이제야 좀 더 하나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뭐 청바지를 파는 기업 혹은 곡괭이를 파는 기업을 사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면 저는 뭐 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연말 연초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빠르면 이번 주, 적어도 다음 주 안에는 좀 더 가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바이오의 시기가 왔다. 1월 달에 JP모건의 수많은 이벤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 코스닥, 바이오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 했죠? 베센트? 네. 베센트. 베센트는 여전히 IT, 빅테크 이게 좀 더 유효해 보인다. 어느 쪽에 무게가 두세요? 뭐 여기서 둘 다 좋다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코스피 쪽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 이제 연초에 3차 상법 개정도 어떻게 보면 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좀 더 변화시키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면서 우리 증시 자체의 크기를 몸집을 키우려는 건데 과연 이런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큰 기관들의 수요가 어느 쪽에 집중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2026년이 됐을 때 그리고 2027년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산업을 바라볼 때 생각을 하는 것은 매출의 성장과 이익의 성장입니다. 즉 실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런 실적의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오라클과 브로드컴과 같은 투자 지출이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산업이 지금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IT 산업과 대변을 해서 투자 금액이 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2026년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울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업종과 이런 산업은 IT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상담하려면 여기로 연락하면 되나요? 그럼 배재원 PB가 상담해 주나요? 아, 네, 그렇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서 연결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더 팀 밀리면 사라. 여전히 코스닥도 좋아 보이지만 나는 코스피 특히나 빅테크 IT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오셨죠?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